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99페이지죠. 99페이지 하단에 제6항 자수입니다. 일단 자수란 뭐냐? 의익 보시면 범인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수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수사기관에다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자수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요 자수도 일종의 뭐죠?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뭐죠? 형사소송법에서는. 근데 실체법, 형법에서는 임의적 감면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임의적 감면 사유라는 말은 판사가 감면,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자수하면 무조건 감면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견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적 감면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 사유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에 뭐가 되는 거죠? 단서가 되고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절차가 나오는데, 일단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대리에 의한 자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통지하고 신고하고, 나 잡아가쇼. 처벌할 것을 뭐 해야 돼요? 요구해야 되는 거죠. 지는 뭐죠? 집안에서 TV 보면서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 가서 내 대신 대리해서 자수해,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겠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또 질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타인의 부탁에 의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수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요건을 좀 요구합니다. 뉘우침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법적으로는 원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또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자수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요 뉘우침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우리 법원은 자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용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코패스예요. 뭐 사람 죽이는 거를 뭐죠? 파리 죽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 죽이고 나서 범죄 신고하고 가가지고 나 처벌해 주셔 라고 해서 무조건 자수냐? 이는 물어보니까 이놈 뭐예요?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거죠. 자식 그놈 뭐 8만 또 못한 놈인데 100번 죽은 날놈이죠. 뭐 저 사람 중에 정당합니다. 뭐 이런 식이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뭐가 아닌 거죠? 자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인데, 일단 자수가 된 후에 번복하게 되면 자수 효과가 부인되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뉘우침도 있었고요.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범행 안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한다 그래서 자수 효과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뭐죠? 세 번째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판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가 세무조사 중이에요. 세무조사 중인데 가가지고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 세금 문제는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 여자 한 분을 강간했습니다.
저는 참 죽일 놈입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자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자수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수사 과정에서 자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뭐죠? 자수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째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범죄 사실을 친구하고 처벌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범인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수가 아니라 뭐죠? 자백인 거죠. 그래서 자수와 자백을 좀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판례도 쭉 나오는데 뭐 짜잘합니다. 그죠? 뭐 반복적인 거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또 나왔네요. 지난 거 한번 볼까요? 검찰에 자신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자수 감경을 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자수가 이루어진 후에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자수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뉘우침이 있다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자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제3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임의 수사가 나옵니다. 일단 의견이 나오는데 강제 수사, 임의 수사 그렇게 있죠? 자, 그러면 강제 수사는 뭐예요?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것은 뭐예요? 강제 수사.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수사는 뭐가 돼요? 임의 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넘겨보시면, 임의 수사, 강제 수사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다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항, 임의 수사, 강제 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1번, 구별의 필요성.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의 수사라는 것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영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강제 수사는 동의 없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고 형사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2번 구별 기준에 학설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통소가 판례는 뭐죠? 실질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의라면 형식적으로는 임의수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강제수사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형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실질설이 합리적이고 실질설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 제3항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1번 임의수사가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임의수사를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데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야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2에서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가 나옵니다. 1번 강제처분 법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강제수사 같은 강제처분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따라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고,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요 강제처분, 강제수사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2번, 자 원칙적으로 강제처분, 강제수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근데 법원의 영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의 성질이죠. 법원의 명령적 성질이 있고 법원의 허가로서의 성질이 있는데 만약에 영장 발급을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급한 거라면 법원이 능동적으로 뭐 한 거죠? 명령한 것을 볼 거고요.
수동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응해서 발부한 거라면 그것은 뭐죠? 허가장으로서 성질을 갖겠죠. 그 다음에 2번 영장은 제시인데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복사본 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본의 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색 영장이다. 그럼 가가지고 자 여기서 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수사관인데 몇 번 그걸 제시했다 그 자식이 막 찢어버린 걸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몇 장 복사해가지고 주머니에 가는 원본을 넣고 4번을 보여줬다. 그런 건 뭐죠? 허용되지 않고요. 반드시 원본을 보여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전에 듣던 것 같은데 자, 지문을 채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근데 죽어도 안 하겠다고 버텨요. 그래서 이 지문 채취를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그 경범죄 처벌법이 혹시 영장주의 위배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영장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왠지 강제로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문을 채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박스 밑에 3. 비례성의 원칙. 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되고요. 목적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친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쉬워요. 그죠? 자, 임의 수사가 뭐예요? 원칙이다. 강제 수사를 하려면 형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을 얻어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영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강제 수사와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 수사를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별하면 된다. 이 정도인 거죠. 그죠?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04페이지 오시면 사항해가지고 임의 수사의 적법성과 한계가 나옵니다. 일단 1번 임의 수사의 내재적 한계인데 이런 얘기죠. 자, 임의 수사라는 것은 피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하는 수사잖아요.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동의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필요한 것이 그게 뭐예요? 뭐 수사 비례 원칙이니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이번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하고 있는 임의 수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1번 피의자 신문, 2번 참고인 조사, 단번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4번 공무서 등의 사실 조회 등이 있고 한번 나중에 볼 거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3번 임의 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좀 신경 쓰셔야죠. 자, 일단 임의 동행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습니다. 수사의 단서로서. 자, 일단 임의 동행이라는 말은 동의를 얻어서 가는 거죠. 어디요? 경찰서나 파출소로. 자, 그러면 임의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일단 임의적으로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뭘 얻어서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특정 장소로 함께 간다는 말인데 동의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퇴거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물쭈물해요. 일단 이분은 뭐죠? 경찰관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좀 무섭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해가지고 가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임의동행이 아니라
강제 동의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임의 동의를 거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고지해 줘야 되고요. 근데 좋다라고 해가지고 함께 가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이 있으면 태거 나가서 자기 볼일을 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상태여야 그것이 뭐죠? 임의 동의이고 그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임의 동행인지 여부는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 거부 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 의사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2번 해가지고 이제 우리 판례는 위에서부터 한 8번째쯤면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임의 동행 요구 시 피고인에게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읽어볼게요. 일단 피고인이 경찰서에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관 임명이 따라와 감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도 피고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임의 동행은 적법한 것이 아닌 것이고 결론 보시면 사실상 강제 연행이고 연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없었다면 불법 체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 동행으로서 적법하려면 거부가 가능한 사실이 고지돼야 되는데 이게 고지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데도 막 쫓아와. 그러면 퇴거의 자유도 뭐 되지 않았어요? 보장되지 않았다면 동의했더라도 그것은 임의 동행이 아니라 뭐란 얘기죠? 불법 체포, 강제 연행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박스로 나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뭐가 되는 거죠? 임의 동행이 된다는 판례인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호실 유치입니다. 우리가 보호실이란 말보다는 유치장이란 말을 많이 쓰죠. 유치장 뭐 좀 깝깝하죠. 일단 의의 보시면 원래는 영장 대기자죠.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영장을 대기하는 사람은 또는 즉결실판 대기자 그다음에 등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해서 경찰서 내에 설치된 보호실을 우리가 뭐죠? 보호실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뭐죠? 유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87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대마하다가 유치장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뭐 가장 고역스러웠던 것은 이 화장실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룻바닥이고 쇠창살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 뭐죠? 화장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다 쳐다보는 데서 이렇게 일을 봐야 되는 게 그게 아주 그냥 고역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게 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에 대한 그런 거는 위헌이다라는 판결도 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자, 106페이지입니다. 자, 2번 보호실 유치의 적법성 1. 강제 유치. 다시 말하면 동의 없이 강제로 유치하려고 해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 유치는 위법한 거고 또 그 영장 없이 강제 유치한 경찰관 등은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승낙 유치가 가능하냐 요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지금 왔어요, 그죠? 근데 이 자식을 좀 내일까지 좀 잡아뒀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 집에 보러 도망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뭘 청구해야 돼요?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냥 영장 붙여놓으니까 아저씨 유치장 들어갈 건데 동의하세요? 그랬더니 예, 뭐 유치장에서 하는지 하죠. 이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승낙을 얻어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냐 요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중간에 핵심 판례 가지고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우측에 보시면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호실 유치는 강제 수사에 해당하므로 강제 수사 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만 적법합니다. 따라서 보호실에 유치할 때는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이 필요한 거죠. 핵심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 판례 밑에 경찰 행정상의 보호 조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장 흔히 유치장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뭔가요? 젊으신 분들. 술 먹고기죠. 술 먹고 땡빵 부리다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깨보니까 뭐죠? 유치장이더라. 뭐 이런 거 젊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경험하나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치자, 뭐 정신병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응급과 구호를 위해서 유치장, 보호에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주치자 등을 보호 조치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내에 하느냐면 24시간 내에만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 주치자 등 정신병자 등을 보호시설에 넣으려면 첫째,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태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구호자 등 가족들이죠, 그죠? 피구호자 등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가 없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라 웬만큼 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치장에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의사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일단 가족 등을 먼저 연락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등이 연락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지금 만취 상태에 있어서 파출소에 쓰러져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아저씨 가져가시죠. 무엇부터 해야 돼요? 인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거나 아니면 피구호자 등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주치자 등 정신병자 등이라는 이유로 24시간 내 보호시설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저는 우측의 핵심 판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제1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조항에 따른 경찰관의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첫 번째 해가지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여가지고 피구호자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거 소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피구호자에게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인계할 수 없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시설에 가둘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1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의사능력 상실 상태도 아니고 또 상실됐더라도 피구호자 가족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인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호시설에 넣었다면, 유치장에 잡아 넣었다면 그것은 위법한 뭐가 되는 거죠? 체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가요? 영장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판례가 재밌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 양반이 자기 처하고 음주 운전하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서 그냥 잡혀서 그냥 불고 그냥 되면 돼. 도주를 했어요.
도주를 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차가 막히니까 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게 한 두 번인가 반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은 이제 파출소 유치장에다 뭐 한 거죠? 가둔 거죠. 가두는데 문제는 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 등이 뭐죠? 이제 뭐 한 거죠? 기소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의사 능력 상실이 된 상태냐? 법원이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양반이 뭐죠? 음주 운전하고 사고 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주도 시도했고 뭐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상실된 정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처가, 와이프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인계할 수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처는, 와이프는 우리 남편 잡아가면 안 된다라고 막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피구자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치자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넘기시면, 맨에 보시면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가 없고, 달리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병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정 측정 여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물론 이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 보면 아주 폭폭하겠죠.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보호할 수 있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가 됐다면 그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승낙수색과 승낙검정 뭐 허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색이나 검증이라면 뭐가요?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4번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짓말 탐지 이렇게 예능 프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 진짜 전문가가 앉아서 이게 또 이제 질문의 방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확하게 어떻게 짜여진 로드맵화 이루어진 질문화 이루어지는 거짓말 탐지기 그 검사는요, 거의 99.9999%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0.00001%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뭐 99.9999%가 정확하다면 그냥 그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0.00001%의 비범죄자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이상이고요.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처벌할지 안 할지를 마치 기계가 결정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본인은 진짜 안 죽였어. 떳떳해.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어떻게 거짓이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처벌된다면 마치 저의 유무죄를 누가 결정해버려요? 기계가 결정해버린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체계가 받아들이는 점 꺼려합니다. 아무튼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피검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 수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시골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났죠. 그 할머니가 초반에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나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셨거든요. 범인 자체는 부인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쓰려면 자율적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피의자 쪽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마취 분석. 이게 뭐 하는지 아시겠죠? 마취하고 하는 거. 이거는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마취 분석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